안녕하십니까. 김명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이고요. 원래 수업 계획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 2주차까지 이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오늘 2주차에 준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의 노트북에 직접 설치를 해보시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해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 여기 있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주차, 4주차 때는 특히 3주차부터는 줌을 이용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혼자 해보시면 전부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은 3주차 때 저하고 줌을 통해서 만났을 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제 겪게 되시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3주차 때 같이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눈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시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근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시거나 어떤 연구소에 속해 있거나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개발팀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팀, IT 개발팀, 전산팀 이런 팀이 있는 경우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와서 되게 쉽게 해주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이런 일련의 설치 과정들을 해버리시면은 본인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오늘 하게 되는 어떤 이런저런 설치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하는 거를 못 해내면 결국 뒤에 가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크게 8가지 세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을 때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세 개로 나눠봤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은 이제 주로 머신러닝 그리고 일부 딥러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공신경 회로망 이런 정도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근데 머신러닝 기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한 100여 가지나 되는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건 의사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원리인지 수학적인 설명보다는 대략 어떤 흐름으로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의 전 단계인 인공신경 회로망 이런 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런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뭐 어디에다 적고 기억하고 뭐 수식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딥러닝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이 딥러닝 수준까지 갈 수가 있냐면 컴퓨터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설치하고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툴도 설치하고 이 파이썬을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라는 게 뭐 또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흔히 보시는 그런 노트북이 아니고 이름이 노트북인데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사고 나서 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버릴 때까지 보통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분해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개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이 컴퓨터 안의 구조가 어떤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의사라고 했을 때 사람 몸 안에 어떤 오장육부나 뭐 이런 신경 계통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구조인지는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진료나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컴퓨터 구조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이해하에 파이썬, 텐서플로우,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거를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직접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 뭔지 설명드리고 파이썬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 약간의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가 어떤 거냐 개념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오늘의 준비한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2주차 때 하시고 3주차 때는 저랑 같이 줌에서 안 되시는 것들 확인하고 이제 같이 또 실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어야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걸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죠. 자,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제가 이제 화면을 잠깐 나갔다 오는 상황이 될 텐데, 자, 지금 이 발표 자료는 그 와이스에게 들어가 보시면 금융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여기 들어가셔서 강의 공지에 제가 올렸습니다. 좀 전에 3월 27일 2주차 강의 자료 여기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요 동영상 파일에 파워포인트 화면이 최대한 크게 보이도록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기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필히 줌을 이용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 위에 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 10분 분량으로 설명해주는 유용한 유튜브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줌 사용법을 익히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3주차는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며칠이죠? 4월 3일.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인 4월 3일 저녁 6시 50분에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줌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까 하려던 거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0분씩 끊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우선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뭔가 지난 1주차 때도 이 얘기를 좀 대략 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로 좀 다른 영역이죠. 통계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줄여서 AI 이건 분야가 무척 넓은 분야인데 이 인공지능의 어떤 중요한 한 축이 머신러닝.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머신러닝. 근데 머신러닝 기법은 한 100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100가지나 있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1번 통계로 푸는 경우가 있고 통계 2번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 그러니까 전체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은 뺀 나머지 여집합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베이지 분류 모형 등등등등 무척 많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3번 딥러닝으로 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딥러닝의 이전 버전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 회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 회로망이 발전해서 딥러닝이 된 거니까 같은 계열이죠. 이번 학기 수업에는 우리가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도 다루고 딥러닝의 이전 버전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 회로망도 다룰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 셋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지 우측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이 충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보다는 통계가 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장점이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메이저리그에서 올해 2020년 아직 개막을 못하고 있는데 개막을 앞으로 한다고 치고 추신수 선수의 올해 성적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회귀 분석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을 하면 상당히 잘 맞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는 이제 한국 프로야구의 강백호 선수죠. 작년에 신인왕을 받았어요. 신인왕.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정우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는데 이렇게 재작년, 작년에 데뷔한 신인 선수들은 죄송합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 선수들의 올해 성적을 예측하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들의 통상 성적은 1년치, 2년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봤더니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즉 통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형태나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키, 몸무게, 혈액형,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것들, 재산,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정형 데이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기죠, 일기. 왜냐하면 일기를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되게 짧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장문의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모티콘을 몇 개 갖다 놓고 일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양도 천차만별이고 형태도 천차만별이죠.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SNS에 올라오는 글이나 그림이나
뭐 노래 같은 그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 보셨을 때 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장점이 있고 비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부도 확률을 그 딥러닝으로 예측을 해서 요즘 잘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도를 왜 하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위터에다가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거기에 대한 악평을 한 두 문장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 다음날 GM의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SNS에 한 두 줄 이상한 소리를 적은 거는 정형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모델에서 흔히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무슨 자기 보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당히 비정형 데이터이고 SNS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데이터가 기업의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또 사실이고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기업의 부도 확률이 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존의 통계 모델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상한 글을 남기는 것 같은 이벤트를 반영하기 힘든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비정형 데이터도 잘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높은 문제를 풀 때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의 거동이 선형적일 때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하고 비선형적일 때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흔히 드는 예가 이런 경우인데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맞겠죠. 같은 조건이라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을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X축이 학습량이고 Y축이 성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거죠. 문제의 상황 자체가. 이런 문제는 통계로 잘 풀려요. 그런데 비선형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녀가 서로 썸을 타든지 연애를 하는 경우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반대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는 정도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정도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많은 관심을 쏟으면 상대방이 그거를 집착으로 느끼고 부담스러워해서 오히려 더 싫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너무 상대방한테 무관심해도 당연히 싫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내가 상대방한테 잘하는 정도고 Y축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는 정도라면 이 그래프가 어느 시점 같은 게 쭉 올라가다가 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잘해줄 때는 제일 좋지만 여기서 부족해도 문제고 여기서 지나쳐도 문제인. 그래프가 이렇게 마치 높은 산이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모양을 띠게 될 텐데 이거는 선형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고 이건 이제 비선형 그래프인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비선형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을수록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라든지 사람을 많이 투입할수록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이렇게 어떤 변수가 비례한다. 또는 어떤 변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선형적인 문제라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이제 비선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선형적인 문제는 통계가 유리하고 비선형적인 문제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계보다 머신러닝이 훨씬 비싸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린다.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더 비싸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필요한 데이터도 많고 양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되는 작업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비유를 하자면 닭 잡는 칼이고 딥러닝은 소 잡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잡을 그런 간단한 문제에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요 두 가지 2번 또는 3번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강의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머신러닝 기법 중에 이게 100가지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두 가지 의사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의사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이 두 가지 설명드릴 때는 우선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얘를 발전시킨 게 랜덤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의사결정 트리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 트리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이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오늘은 어떤 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 흐름이 어떤 건지 정도를 우선 설명드릴게요. 자, 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사진이 8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가족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아니죠. 이거 만화니까. 이거는 이건 만화 영화잖아요. 만화 영화. 이거는 실사 사진 자체가 아니죠. 일단 요런 것들은. 그리고 요거는 독사진이죠. 독사진. 이거 혼자 찍은 거니까. 이런 거 정도가 가족 사진이죠. 이게 사진이 몇 개 안 될 때는 우리가 눈으로 탁 보고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8개가 아니고 뭐 800개, 8000개라면 우리가 일일이 보고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류하는 어떤 그런 분류 체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분류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질문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를 통과할 때 이게 카툰, 즉 만화인지 아닌지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맞으면 일로 가죠. 이거는 이제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만화가 아니면 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는 이제 겨울에 여러 명의 가족이 찍은 사진을 찾는 문제라고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겨울인지 아닌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겨울이 아니다. 이건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이니까 이것도 탈락이죠. 겨울에 찍은 사진이 많다면 일로 올 테고 혼자 찍었느냐 아니면 2명 이상이 찍었느냐. 혼자 찍었다면 이런 것들 독사진들은 탈락이고 2명 이상이 찍은 이 사진이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트리처럼 생겼죠? 나무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질문이 3번 있었는데 만화냐 아니냐, 겨울이냐 아니냐, 독사진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 3번 했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의 순서는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 한 것처럼 사진 만화냐 아니냐 물어보고 겨울이냐 혼자 찍었냐 이 순서대로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는 겨울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화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독사진인지 아닌지 이 순서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저기는 혼자 찍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만화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물어보고 겨울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순서를 정하기 나름인데 이 질문의 순서를 우리가 잘 정하면 이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작업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마지막에 OX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내고 뭐 운동장 한가운데 서로 크게 그어서 이쪽은 O, 이쪽은 X 그래서 이제 O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O 쪽으로 가고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 쪽으로 가겠죠. 정답이 발표되고 틀린 쪽에 쓴 사람들은 다 탈락하는 이렇게 몇 번 쭉 단계를 거치다가 뭐 마지막에 남은 한 분이 뭐 큰 상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OX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어떻게 내는 게 제일 좋냐면 예를 들어서 OX 퀴즈에 참여하는 사람 처음에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어떻게 문제를 내는 게 좋은지 설명하기 전에 반대로 어떻게 문제를 내는 게 가장 최악의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너무 쉽게 내가지고 문제를 낼 때마다 한 명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맞추고 한 명이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99명한테 문제를 내요. 그러면 또 98명은 맞고 한 명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명만 떨어지고 97명 살아남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를 100번이나 내야 되는 거죠. 100번이나. 반대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뭐 처음부터 한 명만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1등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여러 단계로 등수를 구별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을 반반 정도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내면은 50명 떨어지고 50명 남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내면은 또 그 중에서 25명 떨어지고 25명 남고, 또 세 번째 내면 한 12명 남고, 이러면은 단계를 한 4-5번만 거치면 한두 명이 남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트리로 돌아오면 그렇게 나눠지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진이 8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화인지 아닌지 질문하면 만화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4대4로 나눠지죠. 결론 이게 제일 좋은 질문의 순서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겨울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겨울이 아닌 경우는 3개, 겨울인 경우 5개. 좀 편중되죠. 3대5니까. 저거는 독사진이 아니냐를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사진은 3개, 독사진 아닌 건 5개. 이렇게 3대5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2개보다는 얘가 더 균등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만화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질문도 어떤 게 좋은 질문인지 결정하고, 그거를 이 질문의 순서를 사람이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 상황과 문제를 보고 가장 좋은 질문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에 사진을 왕창 주고, 이 사진이 결국 훈련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알려주면 그런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인 의사결정 트리를 컴퓨터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의사결정 트리가 이런 식이고, 우리가 여기다가 전혀 새로운 사진을 넣으면 효과적으로 분류해서 너무 많은 단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분류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자, 그럼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8개 사진을 컴퓨터한테 주고 가장 좋은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줘라고 일을 시키면 컴퓨터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를. 그러니까 즉 만화냐 아니냐, 겨울이냐 아니냐, 독사진이 아니냐, 이 순서대로 물어보는 의사결정 트리가, 왜냐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트리가 맞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주게 돼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뭐 이건 8개밖에 없어요. 이게 한 8,000개라고 치면은 8,000개의 사진을 컴퓨터한테 주고 의사결정 트리를 그려보라고 하면 뭐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8,000개의 데이터 중에 일부분을 일부러 랜덤하게 누락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200개가 빠지고 780개, 그 다음에 또 다른 200개가 빠지고 또 다른 어떤 구성의 780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묶음을 계속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달라진 데이터 묶음을 가지고 컴퓨터한테 의사결정 트리를 그리라고 하면 어떨 때는 이런 의사결정 트리를 그리고, 어떨 때는 의사결정 트리를 그리고, 어떨 때는 저런 의사결정 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바로 오른쪽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데이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서로 다른 수많은 의사결정 트리를 만듭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수백, 수천 개를, 지금 이 그림은 그렇게 서로 달라진 형태로 만들어진 의사결정 트리를 그냥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레스트, 숲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숲.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든 의사결정 트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숲인 거예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랜덤 포레스트 안에는 의사결정 트리 이런 것들이 수백 수천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조금씩 다르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써먹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풀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분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걸 보고 이 환자가 종양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이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이 랜덤 포레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트리가 한 200개가 있다고 치면 200개 각각한테 분류를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200개 각각한테. 근데 만약에 180개의 의사결정 트리는 암이라고 얘기했고 20개의 의사결정 트리는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럼 분류 문제는 랜덤 포레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나무한테 물어보고 가반 이상이 아니면 더 많은 나무가 답하는 그것을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분석 문제, 그러니까 값의 레인지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커피를 몇 잔 마실지 맞추는 그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랜덤 포레스트 안에 있는 200개의 나무들 각각한테 이 사람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커피를 몇 잔 마실지 맞춰보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무는 30잔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무는 뭐 40잔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나무는 50잔이라고 다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00개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게 뭐 47잔이다. 그러면 47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뭐 주먹구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여 가지나 되는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는데 매년 뭐 어떤 그런 대회가 있어요. 제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서 똑같은 문제를 그 100여 가지 기법의 머신러닝 기법으로 풀어보면 보통 랜덤 포레스트가 1등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왔다 그러면 열의 8명은 랜덤 포레스트로 풀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는 하나의 모델이죠. 근데 이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마치 다수결의 원칙처럼 또는 뭐 평균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을 우리가 앙상블 기법이라고 합니다. 앙상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뭐 그 각각의 모델의 장점을 어떻게 보면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갈 때는 이 모델이 뭔가 약점이 있으면 되게 치우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그런 부분 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보다 성능 자체는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은데 랜덤 포레스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새로운 사진을 분류하는지 눈에 보이죠. 아, 만화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겨울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마지막에 독사진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서 이런 순서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좋고 제3자한테 설명하기도 좋아요. 의사결정 트리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수백 수천 개의 나무들을 섞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블랙박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능 자체는 좋지만 제가 왜 이거를 암이라고 하는지, 제가 왜 내가 한 달 동안 커피를 50잔 마신다고 하는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 제3자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의사결정 트리로 가야 되는 수가 있고요. 성능이 더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이면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놈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거는 훨씬 더 설명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능은 더 좋죠. 이런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 계획서를 보면 마지막에 13주차, 14주차의 랜덤 포레스트를 다룰 건데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직접 해보지는 못하는데 랜덤 포레스트를 돌린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결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왼쪽이 독립변수고 오른쪽이 종속변수니까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인데 이걸 이제 어떤 걸 했던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노인 노인의 정의는 뭐 나이로 뭐 70세 이상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텐데 노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 거야. 그 일기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오른쪽에 열거한 이런 단어들을 적은 적이 있다면 성공적인 노후, 성공적인 노년, 아름다운 노후 생활, 행복한 노년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적은 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노인이 되고 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겠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왼쪽에 이제 독립변수는 이렇게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제 많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미리 좀 정의를 해놓은 건데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노인이 돼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고 말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를 돌려가지고 지금 이건 뭐란 거냐면은 2010년 이후에 이런 식의 단어 또는 저런 식의 단어가 표현된 글들을 그게 블로그 글일 수도 있고 카페 글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웹크롤링 기법을 통해서 다 인터넷 사람들이 긁어와가지고 그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센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35,000번 나타났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다 단어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를 파악해 보니까 보험, 연금, 의료, 돈, 은퇴, 사랑, 가족 이런 식의 40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한 결과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이 40여 개의 단어가 다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노인이 됐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건데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이게 인풋이죠. 이게 독립변수고 요게 이제 종속변수 원인 결과가 될 텐데 랜덤 포레스트를 분류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퇴, 사회, 자유, 복지, 운동, 환경 이런 순서대로 어떤 사람이 은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사회, 자유, 복지, 운동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노후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 MSE라든지 노드필로티 같은 이런 값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랜덤 포레스트를 우리가 구성한 다음에 이런 변수를 원인으로 집어넣었을 때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지 않을지 예측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빼버려도 랜덤 포레스트가 행복한 노후를 살지 않을지 예측하는 성능이 거의 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팀의 팀원이 40명인 거예요. 근데 그 팀의 퍼포먼스, 그 팀의 성과가 있죠. 근데 그 40명 중에 한 명이 그만뒀던지 장기적 휴직을 했던지 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도 그 팀의 퍼포먼스는 똑같고 뭐 그 팀의 성과도 별반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팀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면 그 팀 전체 퍼포먼스가 확 떨어질 수가 있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배제하면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예측, 즉 행복한 노후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잘 맞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이 위로 갈수록 행복한 노후를 사느냐 못 사느냐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로 밑으로 갈수록 뭐 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좌우가 맥락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인지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실 때 일단 논문이 나오려면 가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뭐 이런 거라고 칠게요. 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면 노후가 됐을 때 행복하다. 그건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가설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정도밖에 가설이 안 나오는데 랜덤 포레스트를 돌려보니까 한번 볼까요? 은퇴, 사회, 자유, 뭐 이런 거? 복지, 운동, 환경. 환경 이런 건 우리가 잘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단어를 자주 표현한 사람은 노후가 돼서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설은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나오기 힘든 가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랜덤 포레스트의 결과를 보면 뭐 이건 하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요할 수도 있는 변수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가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요하게 좀 연구해서 어떤 학위 논문이 되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 자, 이런 의사결정 틀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를 다루는 정도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의사결정 틀이나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 뭐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R이라고 하는 통계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도 SPSS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의사결정 틀이나 랜덤 포레스트 정도의 머신러닝은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딥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의 이전 버전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회로만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수준까지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거는 그런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는 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이제 그걸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딥러닝에 준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려면 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컴퓨터에 뭐 이것저것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게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죠.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잠깐 제가 잠깐 앉을게요. 잠깐 앉을게요. 보시면 자,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가 대부분 윈도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내 PC라는 데 가보시면 여기 마우스 클릭해보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그러면 이렇게 이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프로세서, CPU라고 보통 하죠. 이게 어느 인텔의 뭐 이런 버전의 CPU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2.5GHz.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컴퓨터는 초당 이 정도면 얼마죠? 1GHz가 10억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2.5니까 25억 번의 신호에 맞게 돌아가는 CPU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는 8GB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64비트 운영체제다. 요즘 컴퓨터는 32비트는 거의 없어요. 일단 64비트가 먼저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정보가 있는데, 자, 여기 다시 넘어오면 이런 거예요. 이게 2.5GHz, 그러니까 1초에 25번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걔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 어떤 부분은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움직이면 그 느리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체 속도가 어차피 멈춰요. 자, 단체 줄넘기 같은 경우에 요 10분이 동시에 뛰어야 되죠. 그렇죠? 9명은 빨리빨리 뛰는데 한 명이 느리게 뛰면 어차피 그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 끝에서 이 줄을 넘기는 사람들은 사전에 내가 1분 동안에 100번을 돌릴 테니까 그 정도 속도에 맞춰서 너네가 뛰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초에 내가 1초에 한 바퀴 돌릴 테니까 이 10명은 1초에 한 바퀴 정도의 빈도로 점프를 해라,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1초에 한 바퀴면은 1Hz죠. 1Hz. 근데 지금 이거는 2.5GHz니까 1초에 25억 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각각의 분야는 그게 CPU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뭐 저장자치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초에 25번 일을 하는 그 빈도로 다 같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1초에 더하기 빼기를 25억 번 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더하기 빼기를 사람이 아무리 암산이 뛰어도 1초에 뭐 두세 개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속도라는 거고 이 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아시죠. 지금 업무 하시면서 만드는 파일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하드디스크 안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켜도 보존이 되죠. 근데 램에 저장한 거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저장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전기가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램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롬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꺼도 장기간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뭐 OS에서 다루는 그런 수준의 메모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메모리는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지워지는데 대신에 되게 빠릅니다. 읽고 쓰는 게. 근데 하드디스크는 컴퓨터를 꺼도 유지되지만 느리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운영체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안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뭐 서로가 서로한테 일을 시키고 이제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비트라는 거는 이런 컴퓨터 요소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통로가 자동차 차선으로 치면은 32차선이라는 뜻이에요. 32차선. 근데 64비트는 그게 64차선이라는 거예요. 64차선. 그러니까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 있겠죠. 옛날 처음 컴퓨터는 뭐 8비트 이랬으니까 8차선이었는데 그게 16비트가 된 거고 그게 32비트가 된 거고 지금 이제 64비트가 된 거죠. 근데 64비트 컴퓨터가 나온 지는 뭐 거의 한 15년 넘었던 것 같은데 128비트라는 말은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차선이 더 넓어지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전체 컴퓨터 속도가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걸려 있냐면은 네트워크 성능이라든지 뭐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들이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컴퓨터 각각의 요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 통로를 2배, 3배로 늘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64비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성능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이 노트북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의 성능은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버급이라고 부르는 전문 개발을 위한 뭐 그런 컴퓨터들은 CPU 성능도 더 높고 메모리도 더 크고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CPU가 아닌 GPU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GPU는 그래피컬 이제 약자가 G가 거기 그래피컬의 G인데 GPU는 언제 쓰냐면은 고사양의 컴퓨터 게임, 뭐 되게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3D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CPU 컴퓨터를 돌리기에는 되게 버겁거든요. 그런 게임을 할 때 GPU를 많이 썼고, 사실 최근에는 재작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 채굴을 할 때 CPU 컴퓨터를 하는 것보다 GPU 컴퓨터를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GPU가 유행을 많이 탔고, 또 참고로 TPU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텐서플로우로 즉 이제 딥러닝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툴인데 텐서플로우로에 최적화된 CPU를 TPU라고 불러요. 그걸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 개발용 서버급 컴퓨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자,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I/O 버스라는 거는 인풋 아웃풋의 약자인데 I/O 버스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디스크도 연결되어 있고 USB도 연결되어 있고 스피커, 모니터, 뭐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 주변 기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주변 기기들로부터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가져와요. 명령어를. 그럼 그 명령어들이 바로 CPU한테 가서 이제 일을 한다기보다는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그러니까 일감이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감. 이 명령어 하나하나가 일의 단위예요. 일의 단위. 뭐 복사를 한다. 뭐 물건을 옮긴다. 그런 것처럼. 그럼 메모리에 올라온 명령어들의 집합이 있죠. 이게 만약에 명령어가 한 2,000개다 하고 하면 이 2,000개의 집합이 바로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그 실행 파일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 하나하나가 이 I/O 버스를 타고 레지스터라는 데 들어갑니다. 레지스터.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명령어가. 그 다음에 이 명령어 하나하나가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해석이 된 다음에 CPU 안에 있는 ALU라고 하는 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너무 막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메모리가 꽉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너무 동시에 많은 일을 시키면 이제 메모리가 여유가 없고 꽉 차는 거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느려지겠죠.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PU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이렇게 될 거고, 이 CPU가 엄청나게 뭐 1초에 25억 번이나 이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뜯어보시면은 이 CPU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CPU 그 조그만 선풍기 같은 게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열되면은 성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컴퓨터 구조이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로 실행 파일을 결국 만들고 걔를 실행시키면은 그 실행 파일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고 메모리에 있던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CPU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리고 컴퓨터
그럼 명령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명령어 이건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시스크 머신이었어요. 시스크 무슨 얘기죠? 컴플렉스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그러니까 예전 컴퓨터들은 되게 복잡한 일을 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뭐 2개의 변수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는 명령어가 하나 있고 뭐 여기에 있는 값을 저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명령어가 있고 그런 좀 다소 복잡한 명령어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거 위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1980년대에 컴퓨터 공학이 갑자기 크게 성장한 이유가 사실 이 차이 때문인데 사람들이 리스크 머신이 더 낫다라는 그러니까 리스크 뭐냐면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단순한 명령어들의 결합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스크 머신보다 리스크 머신이 좀 만들기는 어려운데 성능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수학 분야에서 이런 수식을 풀고 싶어요. A에다가 B를 더하고 다시 그거랑 C에다가 D를 더하면 곱한 거를 X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학 문제 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연산이 아니죠. 더하고 곱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의 시스크 머신에서는 이렇게 세 줄의 명령어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막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기계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현재 리스크 머신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명령어 8개를 가지고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컴퓨터가 이런 관점에서 돌기에는 이렇게 좀 단순화된 명령어를 여러 차례 실행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스크 머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